네, 이 동영상에서는 확률 과정 또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과정 또는 영어로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확률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확률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정적 과정 또는 디터미니스틱 라고 할 수 있는데,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먼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t를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함수를 시간 t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어떤 함수 pt를 생각할 건데, 저 pt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델타 P라고 쓰면 저 함수의 증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t에서부터 t 플러스 델타 t만큼, 그래서 델타 t 간격을 움직였다라고 할 때, 그때 함수 p의 값이 여기가 pt일 거고, 그 다음에 p의 여기가 pt 그리고 p의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면 그 사이 간격 함수값이 증가한 그 간격을 델타 P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화할 때 함수값의 증분, 함수값이 변화한 양, 그 델타 P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P의 함수값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적절한 상수 R, 이게 곱해져서 델타 P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또는 이 델타 T 변변을 나눠서 보면 델타 P분의 델타 P, 이게 R 곱하기 P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P라고 쓴 건 함수 PT에서 T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T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우리가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좌변이 미분이죠. 바로 dt분의 dp, p를 t로 미분한 게 그게 어떤 상수 r 곱하기 p 이런 걸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또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델타 t를 0으로 또는 델타 t가 작아질 때 우리가 이걸 델타 t를 dt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변은 r 곱하기 p에다가 여기가 dt, 좌변은 마찬가지 p의 증분인데 아주 작은 구간에서 p의 증분, 네, 그걸 p의 디퍼렌셜로 d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사실 dt를 양변에 나눠준 게 아래 있는 이런 꼴이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우리 t에 대한 함수 p가 있는데, 그 함수 p의 미분이 자기 자신의 그 함수에다가 어떤 적절한 상수 r이 곱해져 있는 그런 꼴로 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p를 찾아라 라고 그러면 그게 뭐죠? 바로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어떤 미지 함수 p가 있고 저 p가 P와 P의 미분 등의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을 때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해 함수 P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꼴의 미분 방정식 우리 어떻게 풀죠? 여러분이 아마 미분 방정식 과목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배우는 형태의 단순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꼴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죠? 여러분 변수 분리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separation of variable. 자, 변수 분리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냐? 여기 지금 R은 상수라고 그랬어요.
하는 상수. 변수라고 하는 건 t가 변수였었죠. 그죠? 그리고 p는 t의 함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변하는 값이니까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t가 독립 변수. 그러면 p는 그 t의 변화에 변수 t의 값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에 보면 지금 독립 변수가 t고 종속 변수 p가 양변에 있습니다. 변수 분리법, separation of variable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등식에 서로 다른 쪽으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종속 변수 p가 우변에 있으니까 그걸 나눠요. 대신에 여기 독립 변수 dt가 좌변에 있었던 건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죠. 그러면 변수 분리법에 의하면 dp를 p로 나눴어요. p분의 dp. 이게 r 곱하기 dt예요. 그죠? 또는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식으로 요 식에서 델타 t가 우변으로 넘어가고 p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분의 델타 p가 r 곱하기 델타 t 그런 관계에서 구간이 점점 작아졌을 때 델타 t가 굉장히 작을 때도 저런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델타 p와 델타 t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델타 t 작은 구간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구간을 넓혀서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적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걸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여기다 앞에 인테그럴 씌워주면 되죠. 여기는 p분의 1이 있고 dp입니다. 우변은 인테그랄 r이 있고 dt입니다. 그죠? 딱 적분 꼴이죠. 여기는 t에 대한 적분, p에 대한 적분. 자, 우리가 변수를 분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른쪽은 독립 변수 t만의 적분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좌변은 이제 독립 변수 p는 없고 그냥 종속 변수 p로만 표현된 식이니까 p로 적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p분의 1을 p로 적분하면 이건 이제 내추럴 로그 lnp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r 곱하기 t 플러스 여기 이제 양쪽에 적분 상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적분 상수를 한쪽에만 붙였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이걸 가지고 p에 대해서 풀어써보면 p는 ln 함수니까 지수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2의 rt 플러스 c 이런 거예요. 또는 이걸 2의 rt 곱하기 2의 c 이런 걸로 쓸 수 있을 텐데 2의 c라는 것도 어쨌든 그냥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2의 rt라는 함수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상수 c가 곱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c랑 2의 c랑 c가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2의 c라는 요 값이 사실은 하나의 상수 c로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는 적분 상수를 c 스타라고 할게요. c 스타.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c로 바꿔 쓴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여기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 뭐였었죠? p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의 r배가 되더라. 미분할 때 r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죠? 2의 rt승이 바로 그렇습니다. 2의 rt승이 얘를 미분하면 전체 r배로 r이 지수에 있는 r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요 c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느냐, 상수 c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느냐, 그건 네, 그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집합을 표현한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이라면 이 중에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특별한 해가 particular solution, 특별 해가 특수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초기 조건 가령 P0, P가 값이 0일 때 값이 P0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 상수 C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상수 C가 원래 어떤 값이 되더라도 미분 방식을 다 만족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해집합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일반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찾으려면 이 조건으로부터 이제 C를 결정합니다. P0니까 양변에 T에 0을 대입해서 보면 지수함수 부분은 1이고 C가 바로 이 P0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해. 특수해라는 건 미분 방정식과 초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함수냐면 이 상수 C가 주어진 초기 조건 P0 에다가 2의 RT 이런 걸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금융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시간 0일 때 P축에서 시간이 0일 때 P0만큼 이게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복리 예금에 P0만큼의 원금을 넣어 놓으면 시간 T만큼 지나가면 그때 이렇게 지수함수 꼴을 따라서 이자가 붙게 되죠. 그죠? 그때 곱해주는 항이 바로 ERP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율 또는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R인 그런 연속복리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의 가치가 저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주식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가격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율 또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있겠지만 그 기대 수익률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수로 올라간 그 같은 비율로 같은 지선 하나의 지선수에 따라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르락 내리락 증가 감소를 반복하면서 변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라면 이제 확률 과정 그러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 건데 예로 초기 자금 P0가 100달러예요. 100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이라는 게 확률 이기거나 지거나 승패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금은 1달러라고 봅시다. 반대로 지면 마이너스 1달러, 1달러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내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일부를 받는 거고, 그렇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낸 일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게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한다라고 할 때 PN 이걸 N번 수행 후 내 보유 자금 내 판돈 이걸 P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0는 그냥 100이었었는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나열해보면 각 Pn은 N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지만 P1, P2, P3 모두 다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P1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P1은 처음에 100불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한 번 하고 나면 P1은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이겼다면 1불을 따서 101불이 될 거고 그 게임에서 졌다면 그럼 1불을 잃어서 99불을 그걸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9 또는 101 이런 값을 가질 확률 probability는 각각 2분의 1, 2분의 1 이런 말일 겁니다. P2는 어떻게 되나요? P2는 이 게임을 두 번 했어요. 그러면 값이 제일 적을 때가 두 번 연속 치면 그럼 2불을 손해를 봐서 98불이 될 거고 또 두 번 연속 이겼다면 102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또는 한 번 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기고 승패를 한 번씩 했었다면 여기가 100불이 원금 처음에 출발할 때 100불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자, 여기 두 번 게임 했는데 99불이나 101불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게임을 두 번 했다면 여기는 지금 무승부는 없어요. 그죠? 승부가 무조건 나니까 그러면 두 번을 하면 그때 프로비리티는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두 번 다 질 확률 4분의 1일 거고 두 번 다 이길 확률 4분의 1일 거고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길 확률. 근데 이게 헤드 테일이 나올 수가 있고 테일 헤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각각이 4분의 1 확률이라서 여기는 확률이 4분의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만약 이걸 더 반복해서 일반적으로 n번 한다라고 하면 이거죠. 확률 변수 PN의 움직임을 분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 PN의 움직임을 아마 이런 그림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이쪽이 n축이에요. 여기 시작할 때 100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1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이 하나 내려가서 99 또는 하나 올라가서 101. 그죠? 시간이 한 스텝 더 가면 그러면 99에서 다시 하나 내려와서 98 또는 101에서 하나 올라가서 102 또는 98 또는 업, 다운, 다운, 업이 만나서 100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이걸 쭉 반복을 하면 여기 n에 와서는 전부 몇 가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전부 몇 개의 상태가 있죠? 기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게임 했더니 P1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P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P3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P3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97부터 103까지 갈 건데 그 중간에 다시 99도 있을 수 있고 101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3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가지 n번 이 게임을 반복하면 전부 n 플러스 1개의 상태를 가지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죠? n 플러스 1개의 형태 데이터수가 있는 그런 확률 변수예요. 자, 최종적으로 P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경우의 수가 전부 n 플러스 1개인데 이걸 더 세분해서 여기 출발점 100에서부터 똑같이 이 값에 도달하더라도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죠? 계속 지다가 이기는 것도 있을 거고 처음 이겼다가 계속 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겼다 졌다 이걸 반복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경로들을 전부 다 카운트를 하면 경로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경로의 수라는 게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업, 다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우리 경로가 갈라지니까. 그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면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지면 각각에 대해서 또 두 가지씩 경로들이 생기는 거니까 전부 2의 n승계의 경로가 생길 거예요. 이 n승계의 경로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PN의 값은 전부 n 플러스 1의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경로도 우리가 샘플 패스 그냥 줄여서 패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P1의 분포 어렵지 않죠. P2의 분포 어렵지 않아요. PN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요 경로 하나하나의 확률은 모든 경로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을 테니까 특정한 경로 하나하나마다 확률은 2n승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럴 때 여기에 도달할 확률, 여기에 도달할 확률은 계속 지는 거니까 2n승분의 1. 또 여기 최고값 여기에 도달할 확률도 2n승분의 1.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가? 여기는 이제 요 위치에 도달할 경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카운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전체 2의 n승분의 2 n승의 경로 중에서 여기에 도달할 경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카운트를 하면 이 Pn이 n번 우리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을 때 여기에 도달할 확률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으니까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률 변수 Pn의 분포만이 아니라 이걸 확률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개별 Pn, Pi와 Pj 각각의 분포만이 아니라 확률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건 Pi와 여기 I 그리고 J, 시간 J의 Pi와 Pj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자, 여기서 Pi와 Pj, P와 Pj는 여기 i번째, 가령 10번째 던졌을 때 값이랑 여기 또 10번 더 던져서 20번째 던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값. 이게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시행인데 동전 던지기 게임 자체는 확률 2분의 1인 게임을 독립시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적 상금을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P는. 그러면 i번째까지 처음 10번째 내가 얼마나 승률이 좋은지 많이 이겼는지 많이 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10번을 더 던져서 J번째 가서 내 상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영향을 주고 받죠. 그죠? 처음에 승률이 좋아서 많이 이겼으면 이 값이 높아져 있을 테니까 이 값이 높아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10번 더 던졌을 때 PJ도 높은 위치에서 높은 수준에서 값이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전 던지기 게임 자체는 독립시행이지만 그거로부터 계산된 누적 상금, 그 누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관관계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PI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 변수의 모임이에요. 이걸 확률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부르겠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산 확률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각각의 값들이 PI들이 전부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산 확률 변수이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기도 할 건데 그건 이제 컨티뉴어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연속 확률 과정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여기 우리가 이산이냐 연속이냐라고 구분 지을 때 보통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 변수가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라는 기준은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산적이냐 또는 연속적이냐라는 거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확률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값이 이산적이냐 또는 연속적이냐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 또는 컨티뉴어스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간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다룰 때 시간이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라는 것도 또 다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 예제에서는 시간이 이산적으로 흘러가죠.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 가격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경로들을 전부 다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간마저도 주가가 가지는 값도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확률 과정을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 과정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확률론 과목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분포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포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 확률 변수의 엄밀한 정의는 조금 미뤄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확률 변수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확률 공간, probability space라는 거에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확률 변수. 예, 얘를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네, 이산 확률 변수로서 가령 동전을 던져서 앞면, 동전 던지기 할 때 앞면을 헤드 H, 뒷면을 테일 T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네, 실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전 쿼터 25cm짜리 동전을 보면 그 앞에 사람 얼굴 머리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앞면이 헤드고, 네, 뒷면이 테일이에요. 네, 뒷면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기도 한데. 자,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서 헤드가 나오면 그러면 상금이 헤드가 나오면 우리가 100원을 받아요.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에요. 각각 2분의 1.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있어요. 또 연속 확률 변수로 우리가 예를 들 건 가령 실수축에서 0부터 1, 이 구간 0부터 1 여기에서 균등 분포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상수란 뜻이죠. 그죠? PDF가 상수란 뜻이었어요. 자, 이런 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이 확률 변수들이 정의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 표본 공간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쓰는데, 이게 이 확률 변수가 정의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함수로 볼 건데, 여기 h가 나오면 100, t가 나오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확률 변수를 함수로 수학적으로 함수로 표현을 할 건데, 그때 확률 변수로 정의되는 공간, 이게 바로 정의역이라고 있어요. 함수의 정의역. 그러면 이 1번 이산 확률 변수 동전 던지기 게임의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표본 공간 오메가는 동전 던지기에서는 정의역이 헤드냐 테일이냐 이거예요. 헤드 아니면 테일. 네, 그래서 이 헤드면 100 그리고 테일이면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구간 마이너스 0부터 1 사이에서의 균등 분포라는 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숫자 하나를 임의로 꺼내는 거죠. 그죠? 그때 한 표본 공간 자체를 0부터 1까지 이런 실수의 집합이라고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에 어떤 숫자 x가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x를 이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의 값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의역으로 하면 정의역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확률 변수가 그때 x가 주어지면 그 x를 바로 함수 값으로 하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확률 변수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의 정의역이에요. 그런데 확률 P, 확률 probability, 확률 P가 정의되는 것은 어디냐? 자, 우리가 틀린 접근들을 몇 번 봤는데, 이 첫 번째 동전 던지기 게임에 그 확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확률 P가 정의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동전 던지기의 표본 공간이 헤드와 테일이니까 그때 확률은 P 헤드가 2분의 1, P 테일이 2분의 1. 그래서 probability P가 표본 공간 오메가에서부터 실수. 근데 확률은 이미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0부터 1 사이 범위에서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에서부터 0부터 1. 자,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는 거 같죠? 그죠? 확률은 표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게 H 또는 테일인데 그 H는 2분의 1, K는 2분의 1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왜 틀린 접근이냐?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 P에 그래요. 0부터 1 사이에 어떤 A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평균 분포에서 숫자를 하나 선택하는데 0부터 1 사이에서 그 선택된 숫자가 여기 있는 어떤 실수 A가 될 확률은 0이에요. 그렇죠? 0부터 1 사이에 실수는 uncountable. 그죠? 자연수 개수보다도 많으니까 그 중에 특정한 숫자 하나 선택될 확률은 0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률로 이야기할 때는 가령 0부터 2분의 1 사이 요 구간 0부터 2분의 1 사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 그죠? 또는 가령 AB가 이렇게 있다면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B-A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사실 한 점 A가 될 확률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probability라는 게 0부터 1 사이 구간 오메가의 값이 하나 주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확률이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실제 이 P는 어디서 정의되는 거냐면 0부터 1 사이 구간을 뜻해요. 순서상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 구간, 이 구간의 부분집합, 그죠? 0부터 2분의 1까지라는 부분집합 또는 A부터 B까지라는 부분집합, 그 부분집합들이 있으면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의 실수가 대응이 되는 저런 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맞는 노테이션이 아니죠. 그죠? 이건 A라는 실수 하나의 확률을 재는 게 아니라 0부터 1 사이 구간의 그거의 부분집합의 확률을 재야 되니까 여기는 A를 원소로 가진 저런 집합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전 던지기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률을 제대로 하려면 얘의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 뭐냐를 봐야 되죠. 오메가에 들어있는 각각 원소에다 확률을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부분 집합을 볼 거예요. 그 부분 집합들을 어떤 집합이 있을 때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거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집합을 새로 만들면 그걸 역집합이라고 부르죠. 또는 파워스. 기호로는 네, 오메가의 역집합을 2의 오메가승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진 그런 집합이에요. 그죠? 또는 기호로 쓰자면 얘는 A들인데 A가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부분 집합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틀린 접근이라고 썼었던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 표본 공간은 헤드 아니면 테일 두 가지 샘플이 들어있어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2의 오메가는 이제 요 집합 원소가 두 개인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서 역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집합은 먼저 공집합이 있고 헤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이 있고 테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고 또 헤드와 테일을 다 가지고 있는 또는 전체 집합 오메가 요 네 가지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프로비빌리티는 뭐냐? 프로비빌리티는 오메가에서 0부터 1에 실수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틀린 접근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2의 오메가에서 0부터 1까지 가는 그런 함수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의 오메가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었나요? 공집합도 있었고 헤드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고 테일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프로비빌리티 확률 값을 계산해보면 그죠? 아까 우리가 헤드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헤드 앞면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 이 집합에 있는 샘플들이 나올 확률 이게 2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테일만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의 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은 크기가 1일 거고 공집합은 크기가 0이에요. 그죠? 확률이 결국 전체 집합 대비 요 각각 부분 집합들이 얼마나 크냐? 전체 집합을 크기를 1로 봤을 때 그 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집합의 크기 재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썼었던 이 표현도 사실은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틀렸냐? 그 이유가 조금 다른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오메가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저기 표본 공간이 유한한 경우에 표본 공간이 저렇게 유한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본 공간의 모든 벽집합, 모든 부분 집합들마다 크기를 이렇게 재주면 돼요. 그런데 표본 공간이 지금 0부터 1 사이에 실수의 집합. 네,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가 0부터 1까지의 실수 집합이에요. 그럴 때 얘도 언카운터블인데 2의 오메가승, 그죠? 2의 0부터 1까지 얘는 언카운터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카디널리티를 재보면 어떤 집합이랑 그거의 역집합 파워셋은 항상 카디널리티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에 몇 집합을 생각하면 자연수 집합이 무한대잖아요, 그죠? 카디널리티가 무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몇 집합 파워셋을 만들어 보면 그 파워셋은 부분 집합들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들 다 모아놓으면 그건 더 큰 무한이 된다고요. 카디널리티가 더 큰 무한이 된다고요. 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나 유리수보다 숫자가 훨씬 더 큰 카운터블이 아닌 언카운터블 셋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몇 집합을 했더니 이 실수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카디널리티보다 더 큰 무한대만큼의 그런 집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승 실수의 집합에 몇 집합을 만들면 이거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모든 부분 집합 A라고 하면 A가 지금 오메가에 여기 지금 오메가는 0부터 1사이에요. 저희 실수집이에요. 그 실수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 A에 확률을 정의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 집합들마다 확률을 다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부분 집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한 부분 집합 0부터 2분의 1, A부터 B 이런 집합들은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저 안에 실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의 부분 집합들도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 중에 어떤 부분 집합들은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길이를 잴 수가 없는, 길이를 재는 게 불가능한 그런 집합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non-measurable 크기를 잴 수 없는 집합. 실수에서 크기를 잴 수 없는 집합. 여러분 이게 해석학이나 실해석 과목에서 여러분이 measure를 배우면 저런 집합을 실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느냐? 확률을 정의할 때는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마다 확률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0부터 1 사이 균등 분포라고 하면 그 원소 하나하나에는 확률이 다 0이었잖아요. 그죠? 원소 하나하나의 확률이 0이라고요. 그럼 그걸 모아서 확률을 정해 줄 수는 없죠. 모아봐도 0일 테니까. 그게 아니라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의 크기를 재야 되는데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확률을 정해 줘야 되는데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확률을 다 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확률을 정해 줄 수 있는 집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 시그마 엘지브라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뜻으로 쓸 거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뭔지 다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쓸 거냐면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확률 P를 정해줄 수 있는 집합들, 그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들이 집합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집합들의 모임.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non-measurable set, 길이를 잴 수 없는 집합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거 말고 0부터 2분의 1, A부터 B 이렇게 길이 잴 수 있는 그런 집합들만 다 모아서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를 정의할 거예요. 그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한번 써보면 오메가가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오메가가 있을 때 2의 오메가 승이라고 하면 몇 집합이죠. 여기에는
이 오메가 승에는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 안에는 크기를 잴 수 없는 집합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크기 잴 수 있는 것들만 다 모아서 우리가 이거의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기울은 F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F가 몇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 안에는 오메가의 부분 집합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부분들만 들어있어요. 자, 그럴 때 이 F가 시그마 알지브라다. 시그마 알지브라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냐면 네. 먼저 공집합이 F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이 시그마 알지브라로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를 정의할 때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을 다 모아서 이 안에 넣어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집합은 확률이 0이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도 공집합은 확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잴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자, 오메가라는 이 확률이라는 게 결국 평공간 오메가의 크기를 1로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의 크기를 재는 건데, 만약 A가 F 안에 들어있으면 그럼 확률을 잴 수 있다는 뜻이잖아. A의 크기를 잴 수 있으면 그러면 A의 여집합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얘가 확률이 P면 얘가 확률이 1-P라 해야 되겠지. 그죠? A라는 부분집합, 오메가의 부분집합 A의 크기를 잴 수 있으면 A 여집합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또 덧붙여서 네. 두 집합에 가령 여기 오메가가 있다고 해봐요. 오메가가 있으면 이 안에 집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A1, A2, A2가 있어요. A1, A2가 있어요. A1, A2에 각각 크기를 잴 수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것부터 생각해볼까요? A1, A2 각각 이렇게 크기를 잴 수 있으면 그러면 A1, A2의 합집합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합집합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거죠. 근데 A1, A2 얘네들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A1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A2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집합은 어떻게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A1, A2의 교집합은 A1의 여집합, A2의 여집합, 이걸 합집합을 해서 다시 전체 여집합을 하면 그럼 이게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크기를 잴 수 있고 걔네들의 합집합 잴 수 있으면 걔네들의 합집합 교집합도 네,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1, A2 이걸 두 개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3개, 4개 더 늘어나서 일반적으로 AN 또는 무한히 많은 그런 집합들의 크기를 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런 집합들 각각의 집합들의 크기를 잴 수 있으면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ai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들을 전부 다 합집한 거.
네. 여기 있어. 이것도 역시 F 안에 들어있어서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카운터블 유니언. 카운터블이라는 건 네, 자연수와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1번부터 n번까지 1번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나열을 할 수 있는 네, 비록 무한히 많더라도 무한히 많은 집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유니온을 해가면 크기 잴 수 있는 집합들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위상수학 시간에 배우는 토폴로지하고 일견 유사하지만 또 약간 다르기도 하죠. 여러분 토폴로지라는 게 뭐였나요? 주어진 전체 집합에 오픈 세트를 다 모아놓고 그걸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토폴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폴로지를 이렇게 역시 액시엄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토폴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 세트를 네, 먼저 마찬가지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오픈 셋이다라는 게 들어있고 여긴 지금 우리가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오메가의 크기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 지금 안 썼죠. 여기 지금 네, 오메가도 크기를 잴 수 있다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뭐죠? 밑에 2번을 쓰면 A가 들어있으면 그거의 여집합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집합이 들어있으면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도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유니온을 하면 유니온을 해서 크기를 잴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섹션,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을 해도 교집합도 결국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잘 조합을 하면 교집합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일지브라에는 지금 우리가 액시엄에는 가정에는 공집합만 쓰고 여집합이랑 합집합, 카운터블 유니온에 대해서만 우리가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시그마 일지브라는 꼭 합집합만이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끼리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끼리 교집합을 해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고 차집합을 해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고 그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산이 카운터블. 뭐니 많이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순서대로 해나가면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폴로지는 좀 달랐던 게 토폴로지에서는 네, 언카운터블 유니온을 해도 되죠. 오픈셋을 네, 오픈셋 두 개를 인터섹션 또는 유한계 인터섹션 하면 여전히 오픈셋이에요. 근데 오픈셋을 무한히 많이 인터섹션 하면 그럼 더 이상 오픈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반해 오픈셋들을 유니온을 할 때는 아무리 많이 유니온을 해도 언카운터블 유니온을 하더라도 여전히 오픈셋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 알지브라가 위상 시간에 배웠던 토폴로지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률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시그마 알지브라가 확률이 정의되는 그런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확률은 뭐냐? 네, 오메가가 표본 공간이에요. 그리고 F가 시그마 알지브라예요.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놨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모아놨어요. 끝에 이제 P라는 게 확률. probability 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P는 앞서 우리 썼었던 P가 2의 오메가 승에서 0부터 1까지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왜 틀렸냐? 오메가가 복잡하면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것 대신에 여기에 F를 써요. F에서부터 0부터 1까지.
그래서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크기를 재서 0부터 1까지 값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공집합은 크기가 0이고 전체 집합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A1, A2 이렇게 해서 AN 또는 분명히 계속 나가는 이런 F 아니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집합들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AI하고 AJ하고 IJ가 서로 다르면 교집합이 없다고 합시다. 또는 요 상황을 우리 AI들 이게 디스조인트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죠. 디스조인트 시퀀스 in 시그마 알지브라 F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서 집합들이 이렇게 꺼내는데 얘네들이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 오메가가 있으면 이 안에 A1이 이만큼, A2가 이만큼, A3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AN이 이렇게 집합들이 놓여 있을 때 그 각각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시퀀스가 있으면 디스조인트 시퀀스가 있으면 이 시퀀스하고 확률하고 사이의 관계는 뭐냐? 확률하고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재는데 이 AN들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유니온을 해요. 자, 요런 표현에서 여기 합집합 안에 점을 찍기도 하는데 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집합들을 다 유니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합의 크기를 재면 그럼 이런 집합들 합집합의 크기는 어떻게 재야 될까요? 각각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 크기를 따로따로 측정해가지고 그걸 다 시그마로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PAI 각각 크기를 재서 시그마 i가 인덱스를 n으로 썼나요? PN의 크기를 각각 재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렇다고 얘가 무한대 더했다고 뭐 꼭 발산하는 건 아니겠지. 각각의 집합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그 급수가 1보다 작은 값으로 실험할 거예요. 자, 이게 확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령 A1, A2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전부가 다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요 조건은 사실 집합 두 개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합 두 개일 때 서로 교집합이 없는 집합의 합집합 그거의 크기는 각각 크기 재가지고 더한 거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함수가 집합의 크기를 일관성 있게 컨시스턴트하게 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꼭 만족해야지 그걸 우리가 probability 확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확률에서 특히 이 성질을 countable